제125화 대도독 육손 제1장. 그는 머리를 감싸 안고 급히 도망쳐 오나라로 돌아온 뒤에 손권을 뵙고 아뢰었다. 총나라 국주는 강화를 하려 들지 아니할 뿐 아니라 먼저 오나라를 멸한 다음 위나라를 정벌하겠다고 맹세하더이다. 무신하들이 간절히 간하였지만 듣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이에 크게 놀란 손권도 어찌해야 좋을지를 몰라 허둥대는데 덕윤 감택이 반열에서 빠져나와 대청 한가운데 서서 아뢰었다. 너무 심려하지 마소서. 오나라의 하늘을 떠받칠 만한 기둥이 있는데 전하께서는 어찌 쓰지 아니하시는지요. 귀가 번쩍 뜨인 손권이 감택에게 물었다. 하늘을 떠받칠 만한 기둥이라니 그게 대체 누구요? 백원 육손이옵니다. 육손이라? 예, 지난날 오나라의 큰일은 주랑이 도맡아 처리하였고 다음엔 노자경이 대신하였는데 자경이 죽자 여자명이 결정하였사옵니다. 이제 자명은 죽었지만 형주에는 육손이 있나이다. 이 사람은 명색이 유생에 지나지 않지만 실로 뛰어난 재주와 큰 도력이 있사옵니다. 신이 보기에는 주랑 못지 아니하옵니다. 전에 관우를 무찌른 계책도 실은 다육손에게서 나온 것으로 주상께서 글을 쓰신다면 반드시 총나라를 무찌를 수 있을 것이옵니다. 행에 실수가 있다면 신도 함께 죄를 받겠나이다. 손권이 기뻐하며 말했다. 덕윤의 말이 아니었다면 내가 큰일을 그르칠 뻔하였구려. 그러자 장소가 앞으로 나서며 반대했다. 육손은 일개서생일 뿐 유비의 적수가 되지 못하나이다. 쓰시면 아니 되옵니다. 고옹도 거들었다. 맞사옵니다. 육손은 아직 나이도 어리고 덕망도 부족하여 장군들이 따라주지 아니할까 걱정이옵니다. 만일 장군들이 복종하지 않으면 화가 생기고 그리 되면 국가대사를 그르치게 될 것이 분명하옵니다. 보질도 한마디 했다. 육손은 그저 한 고을이나 맡아 다스릴 제목이지 국가대사를 맡기는 것은 당치 않사옵니다. 그러자 감택이 목소리를 높였다. 만일 600원을 쓰지 아니하면 오나라는 끝장나고 말 것이옵니다. 신이 우리 집안 전체를 걸고 그를 보증하겠나이다. 신하들의 말을 듣고만 있던 손권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나도 전부터 600원의 재능이 뛰어나다는 것은 알고 있었소. 내 뜻은 이미 결정되었으니 경들은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마시오. 그리고는 육손을 불러오게 했다. 육손은 본명이 유기인데 뒤에 육손으로 개명했고 자는 100원이었다. 미인이 많이 난다는 소주의 옛 이름 옥은 오현 출신으로 한나라 성문교의 유구의 손자이고 구강도의 육준의 아들이었다. 팔척에 훤칠한 키에 얼굴이 옥처럼 미끈했다. 진서장군으로 육구에 나가 있다가 조정의 부름을 받고 달려온 그는 손권을 뵙고 절을 올렸다. 손권이 그를 보며 말했다. 지금 촉군은 우리 국경까지 쳐들어오고 있다. 이에 내 특별히 경에게 군마를 총독하는 임무를 맡기니 유비를 무찌르도록 하라. 육손은 사양했다. 강동의 문무대 신들은 모두 대왕의 오래된 신하들이온데 나이도 어리고 재주도 없는 신이 어찌 능히 감당하겠사옵니까? 감독륜이 가문을 걸고 경을 보증하였거니와 나 역시 평소부터 경의 재주를 익히 알고 있었노라. 하여 경을 대도독으로 삼는 것이니 사양치 말라. 만일 문무백관들이 신의 말을 불복하면 어찌하옵니까? 육손의 질문에 손권은 차고 있던 칼을 끌러 육손에게 내주었다. 만일 호령을 듣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는 이 칼로 먼저 베고 나중에 극하달글 아래도록 하라. 막중한 임무를 부탁받았거늘 어찌 명을 따르지 아니하겠나이까? 하오나 대왕께서는 문무백관을 불러 모으신 자리에서 이 명을 내려주소서. 그러자 옆에 있던 감택이 말했다. 예로부터 장수를 임명할 때는 반드시 단을 쌓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휘권을 상징하는 백모와 누런도끼 그리고 인수와 병부를 내렸사옵니다. 그래야 위험이 서고 군령이 무서운 줄 알게 되옵니다. 이제 대왕께서도 그 같은 예에 따라 나를 잡아 단을 쌓고 100원을 대도독으로 삼는 증표인 절호를 내려주신다면 그 누구도 복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옵니다. 손권은 그 말을 따랐다. 이에 사람을 시켜 밤을 새워 단을 쌓게 한 뒤 다음날 문무백관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그리고는 육손을 단 위에 오르게 하여 대도독 우호군 진서장군으로 삼고 다시 누우로 봉했다. 그리고 자신이 차고 있던 보검과 인수를 하사한 뒤 육군 81주 및 형주의 모든 군마를 맡으라는 영을 내렸다. 대궐안의 일은 내가 맡을 터이니 대궐 밖의 일은 장군이 결정토록 하라. 명을 받은 육손은 단에서 내려왔다. 그는 서성과 정봉을 호위로 삼아 그날로 출동키로 하고 여러 곳에 군마를 옮겨 수로와 육로로 나란히 전진시켰다. 육손을 대도독에 임명했다는 공문이 효정에 도착하자
한당과 주태는 깜짝 놀랐다. 쌍디귿. 주상께서는 어찌 일개 서생에게 오나라의 군사를 맡기신단 말인가? 마침내 육손이 도착했는데도 사람들은 그에게 복종할 마음이 없었다. 이에 육손이 군막 상자에 앉아 업무 보고를 받아도 사람들은 마지못해 얼굴을 내밀고 축하 인사나 한다는 정도였다. 그러자 육손이 입을 열었다. 주상께서 나를 대장으로 임명하시며 군사를 지휘하여 촉군을 무찌르라 하셨소. 군에는 군법이 있으니 공들은 마땅히 그 법을 준수해야 할 것이요. 어기는 자는 예외 없이 처벌할 것인즉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사람들이 모두 입을 다물고 있는데 주태가 일어나서 말했다. 안동장군 소나는 바로 주상의 조카인데 지금 일흥성 안에 포위되어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성 안에는 군량과 말먹이 풀이 동나고 성 밖에는 구원병도 없으니 도독께서는 빨리 좋은 계책을 베풀어 소난을 구출하여 주상을 안심시켜야 할 것이오. 말은 공손했으나 육손이 어떤 계책을 내놓나 평가해보자는 속셈이었다. 이에 육손은 차분히 대답했다. 나는 전부터 안동장군이 군사들의 마음을 깊이 얻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반드시 굳게 지킬 수 있을 것이니 따로 구원할 필요가 없소이다. 내가 촉군을 무찌르고 나면 그 스스로가 성에서 나오게 될 것이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소난을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말을 듣자 장수들은 속으로 비웃으며 물러났다. 한당은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주태에게 말했다. 저런 애송이를 대장으로 삼다니 오나라도 끝장이에요. 그자가 하는 꼬락서니를 보았소. 내가 잠시 말로 떠보았더니 아무 계책도 없더군. 저래 가지고 어찌 촉군을 무찌른단 말인가. 주태도 입맛을 쩍쩍 다셨다. 이런 장수들의 기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육손은 다음날 천명령을 하달했다. 모든 장수는 각처의 관문과 요충을 굳게 지키되 적을 가벼이 여기고 나가 싸우는 것은 일체 허락치 아니한다. 이 같은 명령을 받은 장수들은 육손을 겁쟁이라 비웃으며 굳게 지키려 들지도 않았다. 다음날 육손은 군막으로 장수들을 불러들여 꾸짖었다. 나는 왕명을 받들어 모든 군사를 총괄하는 입장이오. 어제 이미 여러 차례 영을 내려 각처를 굳게 지키라 하였는데 모두 내 명을 따르지 아니하니 어찌 된 일이오? 그러자 한당이 말했다. 나는 손장군을 모시고 강남을 평정하기까지 수백 차례나 전투를 치렀소. 다른 장수들도 토역장군을 모시거나 또는 지금의 대왕을 따라 갑옷을 걸치고 무기를 든 채 생사의 고비를 수없이 넘긴 사람들이요. 이번에 주상께서 공을 대도독으로 삼아 촉군을 물리치라 하시니 속히 계책을 세워 군마를 정비하고 각 방면으로 진격하여 대사를 도모하는 것이 마땅하오. 그런데도 그저 굳게 지키며 싸우지 말라고만 하니 그러면 하늘이 적들을 죽여주기를 기다리자는 거요. 우리는 목숨의 연연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어찌하여 사기를 떨어뜨리려는 거요. 그러자 군막 안의 모든 장수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입을 모아 말했다. 한 장군의 말씀이 옳소. 우리는 목숨을 걸고 결전을 치르고 싶소이다. 이에 육손은 손권이 내려준 보검을 뽑아들고 소리쳤다. 내 비록 일개 서생이나 주상께서 중임을 맡기신 것은 내게 조금이나마 취할 만한 점이 있고 큰일을 위해 치욕을 참을 줄로 아셨기 때문이다. 그대들은 각자 길목을 수비하며 험준한 요충을 단단히 지키라. 경거망동은 허락지 아니한다. 영을 어기는 자는 모두 목을 베리라. 겉으로 대꾸는 하지 않았지만 장수들은 모두 분개하며 물러갔다. 제2장 한편 유비는 효정에서부터 천구까지 군마를 포진시켰다. 700리의 전후 40개의 진지가 이어지니 낮이면 깃발들이 해를 가리고 밤이면 횃불들이 하늘을 밝혔다. 그런 유비에게 갑자기 세작이 와서 보고했다. 오나라에서는 육손을 대도독으로 삼아 군마를 총지휘하게 하였는데 육손은 장수들에게 각자 험준한 요충을 지키고 나가 싸우지 못하게 하는 영을 내렸다고 하옵니다. 육손은 어떤 사람인가? 유비가 좌우를 돌아보며 묻자 마량이 아뢰었다. 육손은 오나라의 나이 어린 일개서생이지만 재주가 많고 책략이 깊사옵니다. 전에 형주를 기습한 것도 모두 이 사람의 간교한 속임수였나이다. 형주의 일을 들으니 유비는 분노가 다시 치미는 모양이었다. 애송이가 간교한 속임수로 짐의 두 아우를 해쳤으니 내 그자를 당장 사로잡아야겠다. 그리고는 즉시 진군 명령을 내리자 마량이 만류했다. 육손의 재주는 주위에 못지 아니하니 가벼이 대적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짐도 군사를 부리는 것으로 늙은 몸인데 어찌 저 비린내 나는 아이만도 못하겠느냐. 그렇게 마량의 간원을 물리친 유비는 전군을 친히 거느리고 곳곳에 관문과 나루터 그리고 요충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유비의 군사가 들이닥친 것을 보고 한당은 사람을 보내 이 사실을 육손에게 알렸다. 그러자 육손은 한당이 움직일까봐 급히 말을 타고 달려와서 현장을 직접 살펴보았다. 마침 한당은 산 위에 말을 세우고 있었다. 멀리 산과 들을 뒤덮으며 촉군이 몰려오는데 그 가운데 움직이는 누런 비단 일산이 은은하게 보였다. 육손이 산 위로 올라가자 한당은 육손을 맞아 말머리를 나란히 하고는 손가락으로 누런 비단 일산을 가리켰다. 저 일산 속에 필시 유비가 있을 것이오. 네, 나가서 그를 치리다. 그러자 육손이 고개를 저었다. 유비는 군사를 거느리고 동쪽으로 내려오면서 영거푸 10여 차례나 싸움에 이겨 그 기세가 날카롭소. 그러니 지금은 고지를 확보하고 험준한 요충을 지켜야지 가벼이 나가선 아니 돼요. 나가면 불리합니다. 그러니 장수와 사병들을 독려하여 방어책을 널리 펴고 형세의 변화를 관망하여야 하오. 지금 저들은 평원과 광야 사이를 득이만만하게 휘젓고 있지만 우리가 굳게 지키며 나가지 아니하면 싸우려 해도 싸울 수가 없으니 반드시 수풀이 우거진 산속으로 이동하여 주둔하게 될 것이오. 그러면 나는 그때 기발한 계책으로 저들을 쳐서 이길 것이오. 한당은 겉으로 수긍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승복하지 않았다. 유비는 전방 부대를 시켜 싸움을 걸게 했다. 온갖 욕설을 퍼붓는데도 육손은 군사들에게 귀를 막고 듣지 못하게 하며 나가 싸우는 것을 일체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여러 관문과 요충을 직접 돌아다니며 장수와 사병들을 위로하면서 굳게 지키기만 하라는 영을 내렸다. 이처럼 오군이 싸우러 나오지 않는 것을 보자 유비는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이를 본 마량이 간했다. 육손에게 깊은 계략이 있을 것이옵니다. 지금 폐하께서는 멀리 와서 공격전을 펴고 계시운데 벌써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있나이다. 저들이 싸우러 나오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 군사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옵니다. 폐하께서는 이 점을 부디 살피소서. 그러나 유비는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적장이 애송이라는 선입견과 관우의 복수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그의 큰 길을 닫아버렸던 것인지도 모른다. 잿간놈에게 계책은 무슨 계책? 적을 겁내는 것이지. 이제까지 여러 번 패하였으니 어찌 다시 나올 수 있겠는가? 그때 선봉을 맡고 있던 풍습이 와서 아뢰었다. 지금 날씨가 불볕더위라서 군사들은 불구덩이 속에 있는 것 같사옵니다. 또 물을 얻기도 심히 불편하옵니다. 이에 유비는 각 군영의 명에 모두 숲이 우거지고 계곡물이 가까운 곳으로 옮기도록 했다. 여름이 지나기를 기다렸다 가을이 오면 힘을 다해 진군할 생각이었다. 풍습은 명을 받들어 모든 군영을 나무가 울창한 곳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이를 본 마량이 유비에게 아뢰었다. 우리 군사가 이동하고 있을 때 오군이 급습하면 어찌하나이까? 유비가 말했다. 짐은 오반에게 명하여 노약한 병사 1만을 이끌고 오군 군영 부근의 평지에 주둔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가려 뽑은 정예병 8천은 짐이 직접 거느리고 산골짜기에 매복할 것이다. 육손은 짐이 군영을 옮기는 줄 알면 반드시 그 틈을 타 쳐들어올 것이다. 이때 가까이 주둔하고 있던 오반이 거짓 패하여 달아나도록 하면 육손이 그를 추격해올 것이고 그러면 짐이 군사를 이끌고 나가 그 퇴로를 끊고 애송이를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듣고 있던 문무관원들이 모두 감탄했다. 폐하의 뛰어난 계책은 저희 신들이 도저히 미치지 못할 경지이옵니다. 그러나 생각이 깊은 마량만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근자에 듣자니 제갈승상은 위군이 쳐들어올까봐 동천의 강요충을 점검하고 있다 하옵니다. 폐하께서는 각 군영에 옮겨간 지역을 그림으로 그려 승상께 보내 의견을 물어보시는 게 어떨는지요. 유비가 눈썹을 찌푸렸다. 짐도 병법을 제법 알고 있는데 굳이 승상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가? 옛말에 이르기를 여러 의견을 들으면 밝아지고 한쪽 말만 믿으면 가려진다고 하였사옵니다. 폐하께서는 이 점을 살피소서. 마량의 거듭된 간언에 유비는 마지못해 말했다. 그럼 경이 각 진영의 자세한 그림을 그려가지고 동천에 있는 승상에게 가서 물어보고 만일 잘못된 점이 있으면 급히 와서 알리도록 하라. 예, 그리하겠나이다. 명을 받은 마량이 떠나자 유비는 나무가 울창한 곳으로 군사를 옮겨 더위를 피하려 했다. 세작은 이 사실을 일찌감치 한당과 주태에게 보고했다. 두 사람은 크게 기뻐하며 육손을 찾아갔다.
지금 촉구는 40여 곳의 진지를 모두 숲이 무성한 산기슭 개울가로 옮겨 목을 축이며 쉬고 있소이다. 그러니 도독은 이 틈을 노려 적을 치시오. 보고를 들은 육손도 크게 기뻐했다. 제3장 육손은 군사를 이끌고 현장에 와서 적의 동정을 살폈다. 평지에 있는 적의 주둔지에는 10,000명 남짓한 군사들밖에 없었는데 태반이 늙고 허약한 무리였으며 선봉장 5반이라 크게 쓴 깃발을 세워놓고 있었다. 주태가 말했다. 나는 저 따위 군사는 어린애 장난처럼 보고 있소이다. 한 장군과 함께 양쪽에서 쳐들어가게 해주시오. 만일 이기지 못하면 군령을 달게 받겠소이다. 육손은 한참 살펴보더니 채찍을 들어 한 곳을 가리켰다. 저 앞 산골짜기에서 살기가 은은히 일고 있는데 필시 그곳에 복병이 있소. 그 때문에 이런 허약한 군사들을 평지에 배치해놓고 우리를 유인하려는 것이오. 그러니 공들은 절대 나가서는 아니돼요. 장수들은 이 말을 듣자 모두 육손을 겁쟁이라고 비웃었다. 다음 날 5반이 군사를 이끌고 관문 앞에 와서 싸움을 걸었다. 무력을 뽐내고 힘을 과시하면서 온갖 욕설을 퍼부어대다가 나중엔 많은 병사들이 갑옷을 풀고 옷을 벗어던진 채 알몸으로 낮잠을 자거나 앉아있거나 했다. 서성과 정봉은 자기들을 노골적으로 깔보는 촉군의 행태에 화가 나서 육손에게 말했다. 촉군이 우리를 너무 업신여기고 있소이다. 나가서 저들을 치고 싶소. 그러자 육손이 웃었다. 하하하. 공들은 혈기의 용맹만 믿을 뿐 손자 오자의 병법을 모르시는구려. 지금 저들은 우리를 유인하기 위하여 유적지계를 쓰고 있는 것이오. 사흘 뒤에는 그들의 속임수를 볼 수 있으리다. 서성이 물었다. 사흘 뒤에 군영을 다 옮기고 나면 저들을 어찌 친단 말이오. 나는 오히려 저들이 군영을 다 옮기기를 바라고 있어. 육손의 대답에 장수들은 모두 겁쟁이라 비웃으며 물러갔다. 사흘이 지나자 촉군은 육손의 말대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육손은 장수들을 관문 위로 불러 함께 벌판을 내려다보았다. 과연 5반의 군사는 물러가고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평지는 텅 비어 있었다. 육손은 손가락으로 한 곳을 가리켰다. 저곳에 살기가 일고 있어. 저 산골짜기에서 반드시 유비가 나올 거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완전 무장한 촉군의 정예 부대가 유비를 에워싸고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이를 본 오군은 모두 간담이 서늘해졌다. 내가 5반을 치자는 공들의 말을 듣지 아니한 것은 바로 저들 때문이었어. 이제 복병도 나왔으니 열흘 안에 반드시 촉군을 무찌르게 될 것이오. 육손의 말에 장수들은 모두 당치도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촉군을 무찌르려면 초기에 했어야 하오. 군영이 5,600이나 있고 서로 지켜온 지가 7, 8개월이나 되어 저들의 요충들이 모두 견고해진 지금 어찌 능히 저들을 무찌른단 말이오. 그건 공들이 병법을 모르고 하는 말이오. 유비는 당대의 효웅인데다가 지략도 많아 그들이 처음 출병하였을 때는 기강이 엄격하였으나 지금은 오래 지키기만 하니 군사들은 피로해지고 사기도 떨어져 있어. 그러니 저들을 칠 때는 바로 오늘이오. 여러 장수들은 그제서야 탄복했다. 그 같은 육손의 지략을 두고 후세 사람은 이렇게 시로 읊었다. 군영에서 병법을 말하고 생각하며 미끼를 준비하여 고래를 낚았으니 삼국엔 처음부터 영걸도 많았지만 육손 또한 강남서 오뚝한 존재였네. 육손은 촉군을 무찌를 계책을 세우고 사자를 보내 손권에게 편지를 올리게 했다. 며칠 안에 촉군을 무찌를 수 있으리라는 내용이었다. 편지를 읽어본 손권은 크게 기뻐했다. 강동에 이처럼 뛰어난 사람이 다시 나타났으니 내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모든 장수들이 상소를 올려 그를 겁쟁이라 비판하였지만 나 혼자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는데 오늘 그가 올린 글을 보니 과연 겁쟁이가 아니었도다. 그렇게 감탄한 후 육손을 후원하기 위해 오군을 크게 일으켰다. 제4장 한편 유비는 효정에서 수군에게 영을 내려 서둘러 강물을 따라 내려가다가 오나라 경계 깊숙이 들어간 강가에 수상군영을 만들어 그곳에 주둔하라는 영을 내렸다. 그러자 황권이 간했다. 수군은 강을 따라 내려가는 것이니 전진은 쉽지만 후퇴하기가 어렵사옵니다. 신이 전군을 몰고 앞장서겠사오니 폐하께서는 후진에 나무소서. 그래야 만에 하나라도 실수가 없을 것이옵니다. 아니요. 오나라 역적들은 이미 크게 겁을 집어먹고 있는데 짐이 먼 거리를 몰아 단숨에 쳐들어간들 거칠 것이 무에 있겠소. 유비는 이상하게도 고집을 피웠다.
여러 관원들이 간곡히 간언했지만 유비는 듣지 않고 군사를 둘로 나누었다. 그리고는 황권에게 명해 강북의 병사들을 통솔하여 위나라 군사를 맡게 하고 자신은 강남의 여러 군사들을 통솔하여 장강을 사이에 두고 군영을 나눠 세운 다음 진격 태세를 갖추었다. 이 같은 사실을 탐지한 세작들은 밤을 새워 달려가서 위나라 국주 조비에게 보고했다. 촉구는 오나라로 진군하면서 목책을 치고 군영을 잇따라 세웠는데 그 길이가 무려 700여리에 달하옵니다. 진지는 40여 곳이었고 모두 산기슭 숲속에 자리 잡았나이다. 지금 황건은 강북 쪽 기슭에 있는 군사를 지휘하며 매일 100여리씩 순찰을 돌고 있사오나 무슨 까닭인지는 모르겠사옵니다. 보고를 들은 조비가 고개를 젖히고 웃었다. 하하, 유비가 곧 패하겠군. 어찌하여 그렇사옵니까? 신하들이 까닭을 묻자 조비가 대답했다. 유비가 병법을 깨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700리에 걸쳐 군영을 세우며 적과 겨루겠다는 것인가. 황량한 벌판이나 습지, 험준한 산의 군사를 주둔하는 것은 병법에서 크게 꺼리는 일이다. 유비는 반드시 오나라 육손의 손에 패할 것이다. 틀림없이 열흘 안에 그런 소식이 들려올 테니 두고 보라. 조비가 장담했으나 신하들은 믿지 않았다. 오히려 유비가 오나라를 이기고 위나라로 쳐들어올 것을 염려하여 군사를 파견해서 대비하자고 하자 조비가 말했다. 만일 육손이 이기면 반드시 오나라 군사를 이끌고 총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오군이 멀리 가면 오나라는 텅 빌 것 아닌가. 그때쯤은 싸움을 돕는다는 구실로 일제히 새길로 쳐들어가면 오나라를 식은 죽 먹기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자 신하들은 계략을 밝힌 조비를 모두 우러러 탄복했다. 조비는 영을 내렸다. 조이는 한 무리의 군사를 지휘해 유수로 출병하라. 예? 조유는 한 무리의 군사를 지휘해 동정호 입구로 출병하라. 예? 조지는 한 무리의 군사를 지휘해 남군으로 출병하라. 예. 새길로 나아갈 장군들이 정렬하자 조비는 그들에게 은밀히 밀명을 내렸다. 세길의 군마는 정해진 기일에 만나 오나라를 몰래 기습하라. 짐도 뒤따라가 지원하겠다. 이처럼 위군이 오나라를 습격하려고 은밀히 준비하고 있는데 동천에 도착한 마량은 유비가 이끌고 간 정벌군의 진영 배치도를 제갈량에게 올렸다. 이번에 옮긴 진영의 배치도입니다. 장강을 가운데 끼고 700여리에 걸쳐 40여 개의 진지를 세웠는데 모두 계곡을 따라 나무가 우거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상께서 배치도를 승상께 보여드리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갈량은 배치도를 들여다보다가 손으로 탁자를 내리치며 외쳤다. 대체 누가 주상께 이런 곳에 진지를 세우라 하였는가? 목을 베어 마땅한 자다. 모두 주상께서 하신 일이지 다른 사람의 계책이 아닙니다. 마량이 말하자 제갈량은 탄식했다. 아, 한나라의 운세가 여기서 끝나는가?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요? 황량한 벌판이나 습지, 험준한 산지에 군영을 세우는 것은 병법에서 꺼리는 일이오. 만일 저들이 불로 공격한다면 어찌 빠져나가겠어? 또한 군영을 700리나 잇따라 세우고 어찌 적과 싸울 수 있겠어? 화가 멀지 않았소이다. 육손이 지키기만 하고 나오지 않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어. 그러니 그대는 빨리 돌아가서 주상을 뵙고 모든 군영을 다시 옮기라고 전하시오. 그대로 계셔서는 아니대요. 오군이 벌써 이겼다면 어찌하옵니까? 육손이 감히 추격해오지는 못할 것이니 성도를 보호하는 데는 아무 걱정이 없어. 어째서 육손이 추격해오지 못합니까? 위군이 그들의 배후를 습격할까 두렵기 때문이요. 만일 주상께서 실수가 계시면 마땅히 백제성으로 모시고 가서 피하도록 하시오. 내가 동천으로 들어올 때 이미 10만 군사를 어복포에 숨겨두었으니. 마량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저는 어복포를 여러 번 왕래하였으나 군졸한 사람 본 적이 없는데 어찌 그런 거짓말을 하시는지요?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니 여러 말 물을 것 없어. 제갈량은 유비에게 올리는 표문을 서둘러 써주었다. 배치도를 보니 입지를 잘못 골랐다는 내용이다. 마량은 유비가 머물고 있는 어영으로 달려갔고 제갈량 또한 성도로 돌아가 정벌군을 지원할 군마 조달에 채비를 차리기 시작했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